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원 의료정보실장 동계련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 의료기관에서 저희 병원에서 한 사례를 위주로 해서 어떻게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우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특징인데요. 실제적으로 저 자신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많이 핫 이슈로 떠올랐을 때 무조건 개인정보는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굳이 동의가 없어도 수집이 가능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환자가 왔을 때 개인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되는데 그 환자가 접수를 한다든지 진료를 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그 정보들이 사실 많고요. 또 그 정보들이 민감 정보에 많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수술 동의서라든지 기타 동의서를 작성할 때 제3자 내지는 보호자의 그 개인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취급자들의 직종이 다양하다는 거죠. 우선 접수를 하기 위해서 원무과에 들고요. 그리고 그 접수를 하고 가면 이제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간호사한테 가고, 간호사도 포함이 되고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뭐 검사실, 그리고 뭐 약사라든지 아니면 업무기록사, 이렇게 한 기관 안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존재를 한다는 게 의료기관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의 개인정보보다는 보존기간이 많이 길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대금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될 거고요. 분쟁 조정 이런 거는 한 3년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보면 업무 기록에 대한 부분은 그 수술 기록지라든지 진료 기록지 같은 경우는 10년이죠. 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전자 기록에 보면은 최소 2년에서 10년 정도로 보증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법 그 시행 규칙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의 그 개인정보는 최장 20년까지도 보존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장기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부분,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되는 정보들이 민감 정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삶에 많은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다른 분야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저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저희 업무,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업무 흐름에 의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법의 그 타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나 적용받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법인, 단체, 개인 누구한테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는 거고요.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해서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많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병원의 진료를 목적으로는 의료법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이용자들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죠. 이처럼 저희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같이 적용받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선법 적용에 의해서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의료법 우선 위주로 적용된다는 걸 아시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적용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업무별 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이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에 의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접수를 할 때는 환자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죠.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진료를 보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가거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병력이라든지,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 종교까지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기보다는 의료법에 의해서 진료를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수집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병원의 업무 중에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자들, 단순히 홈페이지 이용자들, 그리고 인터넷 예약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그 홈페이지 회원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업무 중에서 병원에 보면 CCTV를 많이 설치 운영하고 계실 건데요. 개인정보법에서만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 운영 방침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분쟁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소송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입니다. 금방 병원에서는 진료의 목적으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오면 접수를 하고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수납하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정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의 없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니까 수집을 한다는 건 절대적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항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게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진료 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홈페이지 가입 등은 꼭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 환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적 내 제공입니다. 이 부분도 의료법에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의료법에 보면 실제적으로 동의 없이 아까 제가 앞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특징에 따라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소관의 업무 다지성, 그리고 정보 주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생활 속에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감염병 환자에 대한 포면 감시를 위해서 정부기관에 데이터를 주는 부분, 검사 의뢰하는 거, 그리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병원에 전원해 줄 때 정보 주체의 동의는 받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목적 내 제공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같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을 주더라도 타 의료기관이나 타 의료인한테 제공할 때는 필히 정보 주체 환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의 제공입니다. 실제적으로 목적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는 가능한데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정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 수사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지 할 때는 저희들이 진료의 목적이 아니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 작성이라든지 어떤 학술적 정보를 줄 때가 있는데 거기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비식별화 조치라는 거는 뭐 앞에 섹션에 보니까 비식별화 부분이 있던데 감염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마스킹 처리를 하시든지 뭐 총계 처리를 하시든지 그런 비식별화 방법에 적용하셔가지고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에 제공할 때는 그 외에는 꼭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거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목적 내나 목적 외 제3자한테 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아까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거기에서는 제공받는 자의 정보와 그리고 항목 그리고 보유 기간이나 이용 기간 그리고 목적 그리고 나는 꼭 동의를 안 해도 된다는 거부에 대한 권리 부분이 명시돼야 되고요. 만약에 거부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서 꼭 인지하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받아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기입니다.
수집과 이용하는 것 제공까지 좋았는데요. 사실은 개인정보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파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시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보존기간이 완료되었을 때는 파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 이내 파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는 파기할 때는 파기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드리는 거는 저희들 업무기록 기본인데요. 업무기록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년에서 10년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의료법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1회 연장이니까 하면 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각 병원의 개인정보위원회라든지 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업무기록위원회에 상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해 점검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꼭 규정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매일 발생하죠. 환자들이 왔을 때 원무과에 많이 있는 진료 접수증 그리고 신청서죠. 진료 신청서 그리고 각 외래에 많이 있을 진료 접수증이나 예약증의 부분에 있어서 바로 폐쇄기로 파기를 하든지 아니면 소각을 하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영상정보 처리기기입니다. CCTV인데요. 실제적으로 CCTV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설치 목적을 위해서는 운영이 가능하고요.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의 목적은 저 3개의 목적이 다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안내판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설치 장소라든지 목적, 그리고 촬영 시간과 범위, 그리고 담당 부서, 그리고 연락처가 필히 명기되셔야 되고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병원에서는 로비라든지 휴게실 아니면 주차장 이런 공간이 되겠고요. 같은 병원 내 공간이라도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나타날 수 있는 입원실이라든지 진료실, 수술실 이런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필히 출입하는 모든 환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진료실에 있는 데는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도 실제적으로는 그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운영 방침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운영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병원의 모든 업무가 병원 내에서만 사실은 운영되는 게 아니죠. 병원의 업무 목적으로 이제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위탁과 제가 제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 제3자한테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위탁과 제공의 현 차이점은 업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제3자한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위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병원하고 상관없이 받는 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 이익과 목적을 보는 쪽에서 유출이나 이래 됐을 때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탁업체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적 보호적으로 안전조치를 요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위탁 금지라든지 이렇게 매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탁에 대한 예로서는 저희들 외주 검사 드리고 위탁 검사하고요. 그리고 외주 판독 같은 거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직원들 사이버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버 교육 업체에 저희들 직원 명단을 준다는 거, 그런 부분이 위탁이 되겠고요. 제공이라면 아까 저 앞에서 목적의 제공에 해당되는 수사기관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요양기관에 이렇게 주는 부분이 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백병원에서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에서의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있는가, 즉 사례 위주로 해갖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것부터 보죠. 우선 가시면 많은 병원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실 건데요. 기존에 옛날 2016년 9월 이전에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는 타이틀로서 홈페이지의 어느 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2016년 9월부터 취급 방침이 처리 방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명칭부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명칭이 그냥 취급 방침을 처리 방침으로 바꿨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는 9포인트 이상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내용보다는 20% 이상 크게, 그리고 컬러를 다르게 한다든지 두께를 다르게 한다든지 밑줄을 쳐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 처리 방침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12가지 항목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위탁 관련해서 업무를 주고 있을 경우에는 수탁업체 명칭, 그리고 목적, 그건 필히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목이라든지 기간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요즘은 대개가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처리 방침 내용이 바뀌었든지 했을 때는 이력 관리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제공 동의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거는 병원에 형평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위탁이 제3자 제공이 있을 때는 제3자 제공받는 자의 정보, 그리고 목적,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처리 방침처럼 폰트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크게 사이즈, 앞에 적힌 것처럼 다른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서 동의서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기입니다. 파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존기간이 지났을 때는 파기를 하셔야 되고요. 재차 강조드리지만은 매일매일 개인정보 문서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부분에서 파기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게 약간 제가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드디스크인데요. 폐기 PC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냥 폐기하시지 마시고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저렇게 재생복구 안 되게 성공을 하셔서 폐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기대장 또 작성을 필요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파기대장 파일명이나 내용을 기술하시고요. 파기일자, 담당자, 그리고 확인자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입니다. 안내판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화재, 시설 안전이라는 부분은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시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도 얼마나 정확한지 부분을 저희들은 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제 센터에는 저희 출입대장을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장기 미접속자의 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정보통신망법의 한 부분인데요. 정보통신망법에 1년간 사용 내역이 접속 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계정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접속 이력이 없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메일링을 합니다. 30일 전에 메일링을 해서 한 달 동안에도 접속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케줄 관리를 해서 지금 병원 관리를 삭제를 하고 있고요.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형을 아실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특수문자, 숫자 이렇게 해서 2가지 유형을 했을 때 10자리, 3가지 유형을 했을 때 8자리 그 규정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변경 주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로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정보 시스템 접근은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비밀번호는 저장할 때 암호화 필수입니다. 복호화되지 않는 일방향 암호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해야 되는 개인정보는 고유 식별 정보가 또 있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데요. 아마 병원에서 외국인 등록번호까지는 취급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외국인 등록번호 취급하는데요. 같이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유 식별 정보는 그 일방향 암호화가 아니고요. 양방향 암호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정 관리입니다. 계정을 공유해서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로그인 방지 시스템입니다.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 PC에서 아이디를 접근했는데 다른 PC에 동일 아이디로 들어왔을 때는 로그인 못하게 저희들이 정책 적용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리고 접근 통제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올 경우에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추가 인증으로서 OTP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관리입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5회 이상 로그인 실패했을 경우에 30분 동안 시스템에 접근 못하게 제어를 해놨고요. 그리고 옆에 거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화면 보기가 작동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섹션이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는 교수님들이 환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5분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수님 아이디는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패스워드로 들어가면 사실 처방하는 화면 그대로 연동되고요. 만약에 다른 아이디로 들어간다면 이전의 섹션은 전부 다 차단하고 새롭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관리입니다. 부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부서별로 바로바로 적용해서 권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 의사라든지 퇴직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별 화면 접근 권한 관리인데요. 같은 부서 내라도 업무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화면 권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업무에 필요한 화면만을 허용하는 정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 기록 관리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PC에 얼마 동안 사용했는지에 대한 PC 사용 내역과 함께 그리고 접속 기록, 앞에 섹션도 접속 기록 부분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저희 의료정보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화면에 접근했을 때 그러니까 접속자 정보가 누가 어느 PC에서 언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접속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접속 기록이 접속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까 시각 동기화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접속 기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각 동기화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저장 매체 제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의료정보실에서 등록한 보안 매체 이동형 USB 아닌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동형 저장 매체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외부 출입이 반출입을 할 경우에는 관리 대장을 같이 작성해서 부서장 감독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동기화한 방법이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매 시간마다 타임을 체크하고 있고요. 타임 체크한 URL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미국 국립포준 기술연구원 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보안입니다. 의료정보실 자체가 출입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저희들 지문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의료정보실 옆에 기계 서버실이 있어서 서버실 들어갈 때도 지문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의료정보실에 들어올 때는 저렇게 전산으로 입력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소상관리, 백업 자료라든지 주요 문서에 대해서는 저렇게 소상관리를 하고 저희 의료정보실 건물 밖에 저렇게 내화금고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역 그 목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에 들어갈 때는 모바일 기계에 대한 출입 대장을 관리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침해 대응 훈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피싱 메일을 이용해서 전 직원한테 저희 병원 웹메일을 통해서 피싱 메일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일주일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조금 창피한 부분이지만 한 38% 정도가 사실은 보지 않고 바로 삭제를 했었고요. 35% 정도는 저 부분에 들어갔었고 22% 정도가 저 악성 배너를 클릭을 했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15% 정도가 저희 의료정보실에 신고를 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신고 정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보보안 담당자라든지 부서로 해서 교육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저희 부산백병원이 정보보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저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ISMS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또 같이 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인정 기준에 있어서 그걸 의료기관 다른 의료기관에는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구현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이렇게 레퍼런스가 너무 없어갖고 너무 답답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약간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사실 저희는 부산병원은 최고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최고의 정보 보호는 없겠지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최선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